자, 오늘은 21년 오늘 시험 친 지방 7급 행정학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 난이도는 글쎄요, 이렇게 어렵다고 하긴 그러는데 좀 난이한 게 한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난이했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것들, 넛지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에서 좀 더 이제 학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좀 무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직하고 이제 지방직을 비교하면 국가직은 제가 봤을 때 좀 성의가 있다고 봤거든요. 문제에 대한 좀 뭘까 내려고 했던 어떤 문제 의식이라든지 좀 노력이 있었는데 지방직은 뭐 매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쭉 달아놓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한 두세 개 끼워가지고 난이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지역적인 암기 사항도 좀 있고요. 정확히 외웠나. 작년에 뭐 날짜 그 숫자를 막 물어봤는데 뭐 올해도 그렇고 그런 요런 내용을 좀 물어봤더라고요. 요새 가장 뜨고 있는 학자가 애플비 같아요. 애플비는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론론과 이원론 물어봤잖아요. 이론론이니까 뭐 그거는 답은 2번밖에 없죠. 효율성이다. 이거는 뭐 틀게 한 것도 아니고 효율성은 이원론이고 시간과 동작 연구는 고전행정학이고 이건 이원론에 영향을 줬죠. 그다음에 귤릭의 기조인지 조보의 포스코브 같은 것들 전부 다 고전 이론 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맞는 이론이었고요. 이제 2번 문제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은 4번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죠? 이 사람은 방향 잡기를 누가 한다? 신공관리로는 정부가 하고 노젓는 걸 민간에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반면 공유된 가치를 협상하고 중재한다. 공유된 가치, 이거는 신공공 서비스론이나 유거버넌스 관련돼 있거든요. 답은 이게 틀렸고요. 1번과 3번은 답이 없어요. 2번이 문제입니다. 발전행정론은 분명히 독립변수잖아. 행정이 환경을 주도한다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개방체제 이론이죠. 개방체제 이론이라는 것은 환경도 행정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태까지 이론은 일방적으로 환경에 행정에 영향을 준다면은 발전행정론은 아니야. 행정이 오히려 환경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개방체제 이론은 항상 뭐가 들어와? 환경에 영향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영향을 받지만 내가 이걸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2번 짚고 넘어가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틀렸던 분들은 4번을 보지 않고 빨리 2번 짚고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야 2번 4번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더 정답이냐 하면은 4번이 더 가깝겠죠. 어쨌든 발전행정론도 60년대 우리나라 이론이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걸 수동적으로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주목한 건 맞고 이걸 능동적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답을 찍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4번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민간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쉬운 문제였지만 문제를 이제 약간 헷갈리게 만들었죠. 자, 민간 위탁은 키워드가 일은 누구한테 맡긴다? 민간에게 맡기고 비용을 100% 지불해야 돼요. 정부가 지불하는 게 민간 위탁. 면허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요. 민간 위탁의 대상은 물론 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영리 단체도 될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본 거고요. 보다시피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고용이나 인건비에 대한 유연성, 공무원을 했을 때 자를 수가 없잖아요. 필요 없어도. 근데 얘는 그렇지 않죠. 계약을 그만두면은 자동 그만둘 거니까 고용이나 인건비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용이한 거고요. 쓰레기 수거나 도로 건설 같은 것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그만두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뭐 다른 건 답을 찍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읽어보시다가 아마 답이 2번일 거라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버금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용 효과 분석. 비용 이시 분석과 비교해야 되겠죠. 비시 분석과. 비시 분석이 모든 비용과 효과를 화폐로 바꾸는 거고요. 편익을. 근데 얘는 비용은 화폐로 바뀌지만 효과는 물건 단위나 용역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사회우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만족감을 화폐 가치로 바꾸는 거거든요. 화폐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이건 전부 다 비시 분석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다음 시장 가격에 의존하는 것도 역시 비시 분석이죠. 보다시피 비용은 화폐 가치지만 여기는 화폐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무형적인데 국방, 외교, 치안 같은데 보건 같은데 이런데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이것도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가장 기본적 문제죠. 기능별 분류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그래요. 시민을 위한 분류, 어떤 사업을 하는 거. 그래서 시민을 위한 분류가 기능별 분류예요. 장관함까지. 조직별 분류가 어느 부서가 썼는가, 누가 썼는가, 어느 부가 썼는가. 그다음에 무엇을 구입했는가는 품목별 분류예요. 그다음에 국민 경제에 미친 총체적 영향이 어떠한가는 당연히 경제 성질별 분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아직 행정학 공부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기능의 역할,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그러고요. 답은 1번이 맞고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점증 모형이네요. 이것도 쉬운 문제였죠. 모든 걸 분석하기보다는 한정된 대안만 분석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고. 그다음에 보다시피 환류시켜가죠. 해가면서 고쳐가는 거잖아.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고쳐가면서. 물론 시행착오 하면서 찾아가는 건 사이버네틱스도 있지만 점증 모형도 역시 시행착오를 통해서 답을 찾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안정적 상황에서 점진적 변화는 설명하기 용이하지만 급진적 변화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역시 실질문 여러 번 나왔죠. 인지 한계를 인정한다. 이건 맞아요. 근데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 반영한 혁신 정책을 설명하기가 곤란하죠. 뒤에 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분석이 아니라 집단 참여가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 합의 과정이. 그리고 합리 모형은 목표를 고정시켜 놓고 대안을 조정하지만 얘는 대안 때문에 목표도 바뀔 수 있어요. 목표와 수단이 상호 조정될 수 있는 거 맞는 말이죠. 자, 7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 문제인데 국가재정운영계획 5년짜리 재정계획이에요. 그지? 5년짜리 재정계획, 5년 중장기 시각에서 국가 비전과 우선순위를 고려하다 보니까 단년 이걸 가지고 이제 올해 가용재원 가지고 단년도 예산의 편성의 기본 틀이겠죠.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서 단년도에 대한 기본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편성 전에 사전 재원 배분이 내려와요. 여태까지는 상향적으로 올렸지만 이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올해 가용재원이 나오면 이 가용재원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합의한 다음에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부처별로 한도액을 먼저 지정해줘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라. 사전재원 배분제 또는 총액배분 자율 편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예탁하는 것은 기술적 타당성이 아니라 요 바로 요 사업의 기술 타당성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각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틀렸죠? 그래서 국가 전체 시각에서 정치, 경제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게 예비 타당성이지 이걸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2호 틀렸고요. 이게 이제 총사업비 관리 제도죠. 완성에 2년 이상. 그다음에 정부 총 예산 규모가 500억 이상, 정부 지원액 뭐 300억 이상 막 이렇게 오잖아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 규모, 사업비, 기간을 미리 협의하고 협의한 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중지한 다음에 다시 검사 들어가는 게 총사업비 관리 제도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문제 나왔던 거니까 뭐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번입니다. 현대 조직 이론, 60년대 이후 이론들이고, 우리는 거시 조직 이론을 많이 배우죠. 조직군 생태론, 그다음에 구조 상황론도 있을 거고요. 자, 1번 틀렸죠. 조직군 생태 이론은 단일 조직이 아니라 조직 군단이에요. 조직 군단위를 기본 단위로 분석하는 거고요. 환경에 대한 적합도, 이건 맞아요. 단일 조직이 틀렸죠. 군 이론이니까. 거래비용 이론과 자원의존 이론은 다른 이론이에요. 거래비용 이론은 조직경제학 이론에 들어가요. 조직경제학 이론의 거래비용 이론하고 대리인 이론 들어옵니다. 틀렸고요. 조직 간 거래비용보다 내부 아니야. 조직 간 거래비용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 자꾸 내부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내부의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거래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원의존 이론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간 거래 비용을 강조하는 거고 내부 비용도 무시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 거래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틀렸고요. 상황 조직으로는 자 여태까지는 체제론, 정경 사이대 다 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본단 말이야. 이걸 다 봐갖고 너무 거대하죠. 이러니까 어떤 학자는 규모, 어떤 학자는 환경, 어떤 학자는 기술 이런 게 독립 변수가 한정된 거 맞잖아요. 상황별로 유형화해서 중범위 된 거야. 요 범위 내에서
어떤 답을 찾는 겁니다. 중범 이론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란 모든 변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규모 또는 기술, 환경이라는 한정된 변수만 가지고 유형화시키고 거기에 맞는 이론 찾다 보니까 중범위적이라고 그래요.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의 정보의 대칭성. 그지? 자산의 불특정성이 합리적 선택을 제약한다. 아니야. 자산의 비대칭성. 자산의 특정성이에요. 정보가 비대칭하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작게 갖고 있는 사람 편차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자산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딴 데 못 쓴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기회주의 행동이 나와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인 관계는 조직 내에서도 나타납니다. 외부에서도 나타나지만 내에서도 얼마든지 역선택이나 특히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답은 옳은 거니까 3번이 옳아요. 현대 이것도 워낙 많이 보는 이론이잖아. 뭐 새로운 이론이라 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뭐 이름은 틀렸죠. 내부적 균형은 홍보하지 않습니다. 일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관료 집단이 주도한 다음에 홍보 활동한다. 동원형이야.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자, 동원형은 최고 책임자가 주도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로 들어가고 그다음 홍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다 보니까 다원주의 사회보다는 주로 후진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다원주의 사회에도 얼마든지 동원형은 나타납니다. 외부 주도형은 특정 이해관계 이익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언론이나 여론으로 공중우지화시켜요. 그치? 그래서 이런 당사자 말고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서 정부를 집어넣게 만드는 거죠. 주 다원주의 사회죠. 정부가 외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주의 정치제 그대로 기출을 집으면 그대로네요. 공고한 모형은 이미 대중의 인기가 높아요. 이러니까 국가가 주도하지만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동원 노력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고화한다, 굳히기 한다고 그래요. 계속 요새 나오더라고요. 이게 답은 1번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게 재정준칙이죠. 그래서 요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준칙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준칙은 뭐냐면 내가 뭘 하겠다고 딱 정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도 공부할 때 나 오늘 무조건 10시간 공부할 거야. 딱 정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한도를요.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가 존재해. 채무준칙, 수지 통합수지야 이게. 그 수입과 지출 준칙, 그다음에 지출준칙, 수입준칙이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건 채무준칙하고 수지준칙이라고 강의했던 것 같아요. 심화 강의할 때요. 근데 그걸 한 개를 물어봐 버렸네요. 채무준칙은 빚지지 말라는 거죠. 빚지더라도 정부 GDP 내에 몇 퍼센트 내에서 우리는 지금 이걸 2025년도 할 건데 원래 40에 맞췄었는데 이제 60으로 이제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50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40대로 내려왔더라고요. 문재인 때 50대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때 다시 40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25년도에 그대로 60%를 준수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총재물을 상한선을 정하는 거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오늘 무조건 한 달간 내 수험 기간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지? 그러면 이건 경직적인 거야. 상황이 달라지면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안 그래.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그치? 올해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더 풀어가지고 경기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채무준칙이 적혀져 있어 버리면은 더 이상 쓰지를 못하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변동을 예측할 수 없잖아, 지금. 미리 법에 박아 놓은 거니까. 내가 올해 25년도에 60% 박았어. 근데 30년도에도 계속 60%일 텐데 30년도에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안정성, 이런 능력을 저해시키는 거죠. 한계를 물어본 겁니다. 또 준칙도요. 나는 얼마 쓰겠다고 정해버려요. 그죠? 얼마 쓰겠다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률이나 규모에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지? 반면 4번이 틀렸는데 수입 중치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걸 조세에 감면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페이고 원칙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런 것들 수입 준칙. 이러니까 이런 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거기에 맞게 걷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조세 지출로 만약에 수입이 줄었을 때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방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이로 인해서 만약 수입이 줄었다면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전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겠죠. 무조건 줄여버리는 게 아니라 줄였을 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 봤던 문제가 너무 깊이 나왔죠. 이런 게 있다고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대학 교재도 없는 이런 뭘까 한계를 물어봤다면 대학 교재는 채무 준칙의 한계는 있어요. 이건 있지만 여기까지 수지준칙과 이건 있지만 요 밑에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뭐 다른 교재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새 재무행정론에는 아직까지 이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요걸 물어봤으니까 좀 깊이 물어본 것 같아요. 11번 너무 쉬웠죠. 계급제가 보직 범위가 넓어요.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건 직위분류제입니다. 직위분류제는 평생 한 가지 일만 할 거니까 전문성 강화시키고 직무 중심의 동기유발 맞습니다. 그냥 동기유발은 계급제예요. 일 중심의 직무 동기유발은 직위분류제고요. 장기 근무하니까 젊은 애가 들어와서 평생 근무하는 직업공무원 확립에 유리한 거 맞고 일이 명확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직무 한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한 거 맞고 쉬운 문제였고요. 시험입니다. 신뢰성 물어봤지만 타당성이 끼어 있는 겁니다. 신뢰성은 시험 그 자체야 제복 반문, 제동 반문. 그치? 시험 내 각 문항 간의 유양성. 이건 문항간 일관성 검사법이네요. 그치? 시험 내 문항 간의 상관성을 종합한다. 반면 이건 뭡니까? 시험이 본래 예측하고자 했던 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과 다른 기준과 비교하는 거는 타당성입니다. 2번 타당성이야. 그 다음에 3번은 재시험법이죠. 같은 문제 줬으니까. 그 수험생에게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그 수험생에게 똑같은 문제 또 줬잖아. 이건 재시험법이잖아. 다른 문제 줬다면은 동질이용법이겠죠. 됐지? 그다음 두 개 시험 문제 개발했다. 동일 통제 집단이네요. 그럼 이거는 동질이용법이네. 그래서 어떻다? 한 집단인가 두 집단인가? 한 집단에 두 가지가 있죠. 재시험법하고 동질이용법. 같은 문제라면 재시험법. 문제가 다르다면 동질이용법. 두 집단 한 다음에 같은 문제라도 유사한 문제한테 비교한다면은 전체를 비교한다면은 이건 반문법. 문제 하나하나를 비교한다면은 문항간 일관성 검사법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건 좀 그래도 깊이 낸 것 같아요. 시험의 내용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나는 어떻게 내려면 다음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냈을 것 같아. 그래 버리면 다 신뢰성인데 하나만 타당성 문제잖아요. 그래 버리면 미쳐버릴 겁니다. 신뢰성 있는 논점을 줬잖아, 지금. 논점을 가려버린다면 더 어렵다니까요. 에도크라시는 너무 쉽죠. 뷰로크라시는 관료제와 비교되면 되잖아. 1초짜리 비정형적이다.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서 갈등이 작다. 이거는 관료제고요. 얘는 책임 소재가 모호하죠, 지금. 그 다음에 전문 능력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능별로 이렇게 잘못 기능별이 아니라 문제 중심별로. 14번입니다. 근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네요. 다면평정법이네. 상급자, 동료, 부하, 고객 등등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명 입체적이다. 360도다. 맞는 말이고 목표관리제는 상향적이에요. 구성원이 상관과 합의해 가면서 목표 만들고 올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통합 가능합니다. 조직 간 목표 통합 가능하다. 맞는 말. 개인과 조직 간. 강제 배분법은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곳에 쏠리는 집중화, 관대와 엄격화를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틀렸습니다. 도표식이 문제가 많아요. 도표식은 전부 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체크하는 거다 보니까 편견이 개입합니다. 편견 개입한 대표적인 게 연쇄 효과라든지 또는 상동 효과라든지 특히 편견이 상동 효과겠네. 이런 게 개입합니다. 이걸 막으려고 뭐 강제 선택법이니 강제 배분법이 들어올 거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점 받았을 때 난 열심히 했는데 와, 나 C밖에 안 되지. 이렇게 의심 갖지 않았나요? 그냥 수미한 걸 매기다 보니까 그 교수가 막 매긴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 편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식으로 도표식으로 척도하다 보면 편견이 들어갈 겁니다. 제 강의가 좋습니까? 싫어합니까? 했을 때 나를 좋아한다면 전부 다 수수수 주겠지만은 싫어한다면 그냥 저기 뭐 가주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편견이나 정실이 개입할 수 있는 게 도표식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이니 선택법이니 이런 게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15번도 역시 1초짜리 행정부 내가 내부 통제죠. 시민단체니까 당연히 외부일 거고 국회도 외부고 언론도 외부겠죠. 중앙부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재부는 행정부 안에 있는 거니까 내부겠죠.
역시 1초짜리 문제.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이건요. 넛지론이 새로 나왔죠. 넌지시 하게 만들자겠지. 강요하지도 않았고 보상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네가 할 수 있게 여러 방안을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넛지의 해결책은 뭐다? 선택 설계다. 이 선택을 누가 하게 만든다? 자유롭게 요 개인들이 민간들이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치?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죠. 기존의 방식은 강제공리 규범이었잖아. 그거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깨로 슬쩍 찌르다 이런 의미인데 강의할 때 심화할 때 했던 건데 요게 바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또 안 보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보다시피 뭐다 기억에 들어와 있으니까 키워드가 뭐다? 넛지 방식의 설계는 선택 설계다. 선택 설계는 스스로 그 대상자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지가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치? 정책 대상 집단 행동에 개입하지만 분명히 개입하는 거 맞아. 개입주의 맞지만 자유주의예요. 개입주의면 자유주의다. 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행동에 개입한다.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식은 보다시피 인지평양 이런 것들. 디폴트 옵션은 여러분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야. 너 주식할래? 뭐 할래?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는 이거 선택하게 한 다음에 뭐 편향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인지 편향을 조장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세행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냈더라고요. 답은 이게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재정준칙하고 넛지 일어나고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세행정학에 있고요. 특히 재정준칙은 세재무행정에 새롭게 아주 자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번은 동기부여 이론인데 이것도 기출 지문이죠. 스키너는 행태주의 학습 이론이에요. 내면 과정도 아니고 학습 이론 무조건 결과야.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해서 이거는 강화물을 조정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 틀렸네. 내면 과정도 아니고 얘는 외면 행태고요. 행태주의 학습 이론이고 인지학습 이론이 내면이야. 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 쪽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가, 강화물을 줄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로크 이론은 어떻게 합니까?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이에요. 틀렸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일수록 방향이 명확합니다. 높을수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이 정답인데 여태까지 이론들은 뭐가 먼저였다? 만족하면은 동기가 부여되고 성과 나온다는 거였죠. 얘는 아닌 거야. 업적이 먼저잖아. 성과가 먼저고 성과 나온 만큼 보상을 준다면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오히려 직무 성취라는 성과가 만족의 요인이 됩니다. 됐지? 여태까지 이론들은 만족이 성취의 요인이었지만 얘는 업적 만족 이런 제목까지 줘버렸네. 업적에 따라서 보상을 줘야 돼요. 그게 맞다면 동기부여 될 거고 그게 맞지 않다면 동기부여 안 될 겁니다. 업적이 오히려 만족의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도 너무 쉬웠죠? 다르다는 가정이야.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다른 걸 한다는 겁니다. 이런 외지의 보상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 타인에 대한 봉사라든지 이걸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오르는 거니까 답은 3번이었고 역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18번이 그래도 좀 어렵게 나왔죠. 처음 보는 피터슨이 나왔잖아요. 피터슨이. 근데 이건 몰라도 항상 지방은 중앙과 비교했을 때 중앙은 재분배 정책이에요. 지방은 개발이나 또는 배당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지? 이거는 매번 맞던 거잖아, 피터슨. 그래서 피터슨 도시한계론 보시면요. 지방은 왜 재분배를 안 할까요? 재분배는 약자한테 유리하단 말이야. 이러니까 우리 동네 누구만 들어와? 자꾸 약자들만 들어와요. 그럼 세금을 거둘 게 없고 쓸 것만 나오잖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주로 개발이라든지 배당 정책이라든지 그래야 이제 개발업자가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우리 소득도 좋아질 거고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이제 도시 한계론입니다. 당연히 다른 동네와의 관계 속에서 요 동네가 뭘 할 것인가를 보는 거니까 개방체제 이론 맞고요. 재분배보다는 개발 정책을 추구한다. 이건 맞죠. 피터슨을 지워도 당연히 지방정부는 재분배보다는 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2번이었던 거야. 그치? 여태까지 뭐밖에 안 봤냐? 라이트는 그냥 뭘 받았어? 분리형, 그 다음에 포괄형, 그 다음에 중첩형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근데 분쟁, 창조, 교환 뭐 이렇게 본 건 없잖아요. 아 모르니까 또 맞을 수 있었겠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이거는요. 근데 라이트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미국에서 이 세 가지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변해해 왔는가를 6가지로 제시해요. 그게 1번이 분쟁형, 대공황 전까지 중앙과 연방과 주가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공황 때 협력형으로 바뀌어요. 대공황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 중앙이 월등히 세지거든요. 집중형, 창조형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경제형이나 타상형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쟁형이 원래 미국의 모습. 그러다가 대공황 때 협력형으로, 대공황 이후 전쟁 끝난 다음부터는 집중형으로, 그다 70년대는 일명 위대한 사회 건설, 지방 흑인 복지 프로그램도 연방이 합니다. 창조형이야.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정부 실패를 한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창조형과 경제형이 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이후에는 타산형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분쟁, 협력, 집중, 창조, 경쟁, 타산이야. 요 여섯 가지를 말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몰랐으면 답을 찍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즈는 여러 번 봤죠. 로즈는 중앙은 뭐가 세다? 법과 돈이 강하다. 지방은 조직이나 정보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자원은 지방이 강하지만 재정 자원과 법적 자원은 중앙이 강합니다. 티브 가설을 물어봤죠. 이것도 찍으면 안 됩니다. 티브는 경제학 가설이 다 경제학이겠지만은 발로 하는 투표, 규모 경제도 없어야 되고, 다양한 지방 정부가 존재해야 되고, 이주 비용도 없어야 되고, 외부 효과도 없어야 돼요. 그렇지? 보니까 자유로운 이동 이거 맞고 외부 효과 없어야 돼. 존재 틀렸네 이거는. 답은 3번과 4번 안 찍었을 거고 2번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겁니다. 6가지 분류고 교환형은 교환형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고 밑에 건 맞아. 연방과 주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왔네요. 이거는 그 어디 있냐면 임승빈 선생님의 지방자치론 책에 있거든요. 요걸 또 물어봤어요. 사실 도시한계론 사실 이거는 도시행정론에 있지 지방자치론에는 있지도 않는 얘기인데 요게 또 나왔네요. 어쨌든 피터슨도 이제 봐둬야 되겠다. 근데 피터슨 모르더라도 항상 지방은 재분배보다는 개발이나 또는 배당 정책 같은 것들. 그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덧니비가 말한 거지 이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옳은 거 찾는 거네요. 드로아 아저씨가 최종 모형이잖아. 결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 체제나 전략 세우는 거다. 맞죠? 결정 체제나 전략에 대한 이해, 이걸 개선하는 게 상위 정책이지.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가니까 뭐가 돼야 돼요? 정책 의제 설정은 어떤 사회 문제가 정부로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설명한 이론이야. 특히 흑인 문제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일명 무구사 결정론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틀렸죠? 비결정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게 아니라 이런 무구사 결정에 대해서 관심이 이것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의제론이 논의되었던가. 미국은 다원주의였어. 다 논의된다고 왔어요. 다 논의된다면 논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 논의되고 누군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의제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라스웰은 뭐라고 그래요?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제외하는 거 아니야.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과 필요한 지식. 누가 더 중요하다 말은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회 문제 해결에는 가치가 들어와야 돼요. 제외된다는 게 아니라 들어와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0년대는 관리과학이나 체제 분석이 들어와요. 문제 구조와 담론 프레임은 70년대 이후 문제들이고요. 이런 건 안 들어오고 60년대, 50년대 누가 들어온다? 관리과학이라든지 60년대 후생기법, 경제학 이게 들어옵니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 이것 때문에 또 헷갈렸겠네. OR이 50년대 들어오고요. 60년 초반부터 후생경제학이 막 들어와요. 그치? 경제학이 들어옵니다. 오퍼레이션 리서치하고 이게 관리과학이에요. 이게 관리과학이고 체제 분석이 들어옵니다. 모든 거를 이제 수량화시키는 거죠.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맞죠. 담론은 70년대 가야 들어오면 70년대 말 가야 담론 이론이 막 들어와요. 문제 구조화도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될 거니까 그때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또 탄력 세율을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거는 설명드렸거든. 주행담이라고. 다 조례인데, 물론 지방 그 소비세는 안 돼요. 왜 소비세는 어디 있어? 부가지세의 일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이 걷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빠집니다. 근데 레저세가 빠진다는 설명은 드리진 않았어요. 이게 그 뭐야, 그 경마,
경주 이런 세금인데 요 두 가지는 빠지거든요. 요 두 가지는 빠지고 나머지가 대통령령 아니면은 조례라고 그랬어. 대통령령은 두 개밖에 안 돼. 주행세, 자동차 주행세하고 담배 소비세야. 주행담. 주행하고 담배는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였는데 어쨌든 일부 세목의 세율, 일부 세목이야. 세목은 못 바꿔. 세율에 대해서 일정 범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감할 수 있다. 됐죠? 그다음에 이건 맞는 말이고요. 요것도 맞았죠? 이건 내가 디귿은 아니었어. 주행담을 설명드렸어요. 담배하고 자동차 주행부는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이건 설명드렸기 때문에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1번, 2번 중에 하나잖아. 드디어 이렇게 나왔네. 이거 개수 문제와 거의 같아요. 근데 이거는 2번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설명드리지 않았겠네. 내가 안 했어요. 물론 그 책엔 정리돼 있는데 강의할 때 주행단만 강조했고 설마 뭐 대통령령이냐 조례냐 물어볼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물어봤고요. 그다음 50%를 가감한다. 이건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행담이었는데 조례는 되게 많단 말이야.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는 빠져요. 이거 설명드렸던 것 같고 레저세는 설명을 안 드렸어 제가. 요게 이제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려웠던 게 요게 좀 어려웠고요. 이거는 뭐 어려워도 답은 차지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터슨도 마찬가지인데 학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딴 게 이제 2번 때문에 아마 다른 거를 찍지 못했을 것 같아. 그 1번, 2번 놓고 찍었고 3, 4번 찍으신 분들은 반성을 좀 해야 되고요. 이거는 쉬웠고요. 넛지론 처음 나왔지만 그래도 강의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올해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안 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넛지론 이거 좀 그랬고요. 나머지 쉬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의 신뢰성을 줬기 때문에 타당성 개념을 알았다면 찾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재정준칙 좀 어려웠죠. 처음 나왔지만 단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준칙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념 자체를. 요 정도만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국가직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시간도 별로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라든지 뭐 응용이라든지 내용 준 다음에 내용 물어보는 문제도 없고요. 시간 자체도 좀 절약이 됐을 거고 뭐 옳은 문제 찾는 것도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뭐 재정준칙이라든지 너치 이론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뭐 탄력세율 요 세 개 정도가 여러분 점수를 뭐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보더라도 80은 넘었을 것 같고 붙기 힘드니까 여기서 세 개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는 맞았어야 됐는데 한두 개 정도는 한 개만 맞으면 90점일 거고 한 두 개 다 맞으면 95점 이상일 텐데 이거는 나머지 기본 문제를 맞단 가정 속에서 뭐 딴 데 틀려버리면 저는 뭐 할 게 없겠죠 이거는. 어쨌든 지방직은 계속 국가직에 비해서는 제가 봐서 그렇게 성의가 아주 깊진 않아요.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학교제 기반으로 낸다는 것은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그냥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고 다시 시간 내 가지고 지방직 할 때 다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